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뭐 마침 딱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 또 소속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고 네. 오늘의 이제 주된 주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그 결과 낙관하십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일정하게는 호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거든요.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사람 간에도 그렇지만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백지 상태에서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 조율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좀 상당히 합의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조짐이 좀 보이던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기본 전제는 우리가 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주고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 괜찮은데. 네. 지금 소개팅 하는 거거든요.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양 정상이 얼마만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긴밀하게 가지느냐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한미 간의 외교 이슈에 있어서 위기관리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예, 그렇죠. 대중국 견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냐가 저는 성과 지표일 것이고, 세 번째는 당면에서는 아무래도 백신 같은 이 현안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얼마만큼 성과 있게 해낼 것이냐가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하는 잣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금 아마도 이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백신 문제일 것 같은 거, 이거부터 좀 여쭤보면 지금 그 이제 백신 수합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국내 언론의 전망도 나오고 하던데. 네. 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백신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신을 들여오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좀 1차원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협력이나 위탁 생산 또는 뭐 허브, 요즘 나오는 생산 기지로서의 허브, 백신의 허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것까지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번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따오는 게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야당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꼬투리를 잡거나 숟가락을 올리거나.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처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절대 못 받겠다라고 꼬투리를 잡거나 또는 황교안 전 대표처럼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시는 그런 듯한 모습들보다는 이 백신 문제만큼은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해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당장의 어떤 그 성과도 중요하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그 백신 생산 기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위상을 좀 올리는 어떤 합의까지도 이제 그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대신 그 반대급부로 반도체 협력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직접적으로 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외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반도체하고 백신을 연결해서 이거를 줄 테니 저걸 받자라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우리 국익을, 대한민국 국익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좀 잠깐 이제 그 가지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나오면서 항상 따라붙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잖아요. 의원님 개인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국내 언론 보도가 조금 유감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뭐 로봇 태권브이 같아요. 백신과 관련해서. 출격만 하면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태권브이처럼 위험에 빠지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백신은. 그리고 백신 확보량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서 9번째로 많은 백신을 확보해 있는 상태고 지금 문제는 백신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은 당장은 백신의 불안감을 조정하는 부분,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
전체의 힘을 모아서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문제로 봐집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백신을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론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자. 그래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또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드러내놓고 우리가 좀 공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덜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한번 깨보자.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이재용 사면을 끌어내기 위해서 백신 불안감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에 있어서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저기 북한 문제도 좀 아마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어제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요. 독자성이라고 하는? 독자성이라는 건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를 저는 자동차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앞바퀴가 북미 관계라면 뒷바퀴는 남북 관계거든요. 앞뒤 바퀴가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가야 속도가 제대로 납니다. 네. 물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의 힘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고속도로를 제대로 달리려면 앞뒤 바퀴가 고장 안 나고 잘 달려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지금 상황에서 대북 정책 기조가 합리적으로 잘 잡힌 상황에서는 앞뒤 바퀴를 같이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독자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가운데서의 이 독자성이 얼마나 확보될까가 있는 거지 자동차 한반도 평화라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바퀴는 전륜구동입니까? 후륜구동입니까? 아니면 사륜구동입니까? 사륜구동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뒷바퀴 즉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남북 문제만 가지고 후륜구동으로만 가지고는 속도가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사륜구동으로 동시에 가동이 되어야지 산도 올라탈 수 있고 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유엔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의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독자성을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걸 그 유지하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영역이 있나요? 저는 좀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자성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유엔 대북 제재 하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한반도 자동차론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한번 좀 확인 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개성을 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외교부는 아주 강력히 부인하긴 했었는데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 들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외교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겠다라는 것도 우리 외교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과제거든요. 이 두 가지 외교를 과제를 주고받고 하는 듯한 그런 거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걸 포기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종의 뒷북 보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내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합리적 기조를 내놨습니다. 이 기조가 뭐 소위 좀 말해서 이게 뒷골목 거래처럼 좀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일종의 폄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쿼드 참여 문제가 이제 계속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커트 캠벨 아시아 짜르라고 불리는 사람 조정관이죠. 이 사람이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일단은 없다라는 그 발언을 했는데.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이어서 계속해서 대중국 견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핵심이 이제 쿼드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투명하고 거의 개방적이고 란다라면 어떠한 다자 협력에 우리는 가입하겠다라는 입장을 펼쳐놨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입장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우리가 뭐 쿼드 일각에서는 쿼드에 가입하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에서는 특히 대중국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과거 사드의 예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원칙, 외교의 원칙을 먼저 공개하고 그 원칙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가 이제 그 주한미군을 밖으로 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엊그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과거 뭐 전략적 유연성이 했던 그 맥락에서 그냥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 저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나왔던 입장이 되풀이 되는 거라고 봐지는 거고요. 좀 새롭게 볼 일은 아닌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몇 가지 이제 그 국내 정치와 관련한 좀 의제에 대한 우리 의원님이 견해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기념일 직전에 메시지를 내놓은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서 뭐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전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뒤따랐는데, 아무튼 윤석열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5.18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겠다라는 메시지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5.18 정신이라는 게 여야가 없는 거고 진보 보수가 없는 건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계승하고 평가하겠다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네. 이제까지의 모습에서 야당은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5월만 되면 반성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돌아서서는 간첩이 개입됐다는 등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전하게 평가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다 5.18 정신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환영하고 지금부터는 온전히 5.18 정신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제출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 이런 프레임 속에서 또 묘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송영길 지도부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친문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런 식의 묘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정말 좀 단세포적인 분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는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74명의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들이 처해 있는 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선, 네. 환경 등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강남을 지역구로 둔 분과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 차이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친문과 비문으로 엮어서 이 언론 분석을 하는 것은 보도를 하는 것은 정말 단세포적이다. 민주당을 좀 갈라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터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 친문 아닌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이렇게 그러면 그 구로구를 지역구로 둔 그 의원으로서는 지금 당 지도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이슈화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는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질서가 좀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세제와 금융, 공급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세제와 금융 같은 부분은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합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그 메시지 관리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의원님 지적에도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